안녕하세요. 특집 HCM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허재현입니다. 오늘은요,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정책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 기후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두바이에서는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모여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나누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는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환익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환익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먼저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2년부터 한국전력 사장을 하면서 에너지와 기후 문제는 매우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후 변화 문제를 공부하게 됐고요. 또 그때부터 사실 전 세계가 극심한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기회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도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을 나와서도 계속 이 방면에 연구를 했고, 지금도 그 관련된 연구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잠깐 해드렸다시피 지난 11월 30일부터 약 2주간 두바이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하는 총회가 마련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총회가 열린 뒤 28년 만에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기후변화 총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COP란 약자로 많이 씁니다. Conference of Party라고 유엔의 그 회원국들이 전부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는 토의하고 거기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어떤 협약을 맺는 그런 총회죠. 네. 30년 전부터는 완전히 기후변화 문제만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파생된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다루고요. 그래서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목해야 될 회의는 97년도에 교토 협약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교토에서 최초로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전부 걱정을 하게 되고 회원국들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논의했고, 그래서 교토 의정서령에 나왔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못 하다가 2015년도에 파리에서 파리 총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그때 거의 전 세계의 그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네. 모여서 그때 신기후 체계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산업화, 그러니까 1900년도 초죠. 이전 대비 최고 2도씨 이상까지 지구 온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막자. 가능하면 1.5도까지 올리자. 네. 하고 협약을 맺고, 그에 따른 모두가 이제 참여국이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느냐, 그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럼 거기서 뒤떨어진 개도국들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렇게 많은 게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협약을 맺게 된 거죠. 근데 거기 변수가 생긴 겁니다. 네. 뭐겠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과학적 사기다. 네. 나같이 지적인 사람도 믿지 않는다. 네. 동의합니까? 트럼프가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네. 전 세계 G1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안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세계는 점점 더 어지러워졌죠. 아시겠지만은 알라스카에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텍사스가 동파가 되고 그다음에 베니스의 가뭄 때문에 곤드라 배가 안 뜨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느꼈잖아요. 금년에 맞습니다. 여름에 대단했지 않습니까? 참 오송 참사도 있었고 그 잼버리 네. 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제 재앙을 막 닥쳐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2021년도 돼서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다시 이거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2021년도 이걸 COP26이라고 그래요. 네. 글래스고우에서 기후 합의를 했는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어요. 네. 가서 매우 용감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부담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를 40%를 감축하겠다고서 깜짝 놀라 제안한 거죠. 네. 그래도 그 환경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고맙던 소리도 못 들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그 탄소 배출과 흡수를 합쳐서 제로가 하겠다. 그러면서 원전은 6% 수준을 줄이겠다. 지금 27% 되는데. 네.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를 70% 하겠다. 그리고 석탄 발전 그만두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이제 이 COP28이라고 했는데 그 협약이 맺어지고 합의서가 아주 진통 끝에 나왔죠. 네.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면서 이번에 두바이 회의의 의장을 아랍에미리트의 석유공사 총재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대보다 한 40%밖에 못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의 입장이 나오고 거기서 오일앤가스, 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게 됐죠. 네. 그거는 이해관계에 맞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셰일가스를 하면서 석유가스 가지고 이제 막 투자해서 재미를 보려는데 이걸 못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게 화석연료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쓰면서 네. 화석연료의 페이스아웃, 완전히 이제 단계적 감축이 아니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트랜지션이라는 용어를 쓴 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고 같은 사람은 그 아주 유명한 그 환경론자 아닙니까? 알고는 이번 회의는 석유국에서 불러주는 대로 또박또박 받아쓴 게 합의문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심한 호평도 받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여기서 화석연료라는 것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이 화석연료다 한 거는 나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미가 그런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좀 후퇴한 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역사적인 사실 사건들과 또 최근에 어떤 협약들이 있었는지까지 쭉 알려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참 이해관계나 이런 정권 변화에 따른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해주신 게 탈화석연료 전환인데요. 전환이라는 게 제가 참 조사를 하면서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을지 궁금한데. 아주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들어가서 타협적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전까지는 페이스아웃, 완전히 소멸시킨다든지 아니면 단계적 감축이라든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네. 용어를 쓰다가 액션을 당장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재앙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환을 바뀐다는 의미는 화석연료에서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가스가 줍니다. 여기서 원자력 또 내지는 재생에너지 또 기타 미래에너지로 간다. 그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 그래서 전환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번에
기후변화 총회에 그 한전 지금 사장님도 가셨더라고요. 22개국이 원자력을 더 확대하자 하는 그 결의를 하면서 여러 개 기업들이 가기 동참을 했어요. 한전도 들어갔는데 한국전력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한국전력이 원전 사업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한전은 굉장히 그 강점이 많은 회사입니다. 참 세계 최고의 전력 효율이라든지 또 많은 에너지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또 스카다다스라고 하는데 송전 배전을 갖다 전적으로 디지털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그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좀 세일즈가 돼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이런 길이 좀 됐으면 좋겠다. 또 말씀 주신 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에서요. 이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의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원전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원전 관련 연구도 하고 그래봤지만은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져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10년이 걸려요. 처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그다음에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단계가 많은데 첫째는 소위 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 원전이라면 무조건 이건 위험한 거다 하는 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수용성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는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 그러니까 문제. 3배 한다니까 개도국이라든지 이번에 그 도서국 같은 다 좋다고 그러죠. 원전처럼 그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탄소 하나도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다 좋다고 그러죠. 아니면은 도서국 같은 걸 전부 가라앉고 있는데 빨리 화석연료를 벗어나서 이리로 가면 좋겠다. 그런 나라는 돈이 없어요. 이걸 갖다 만들 돈이 없고 돈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이런 저항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우리나라는 중저준위라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원전에서 쓰는 가운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겁니다. 네. 그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 짓는데 보관소를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참 갈등을 겪었는데 그래서 참 어렵고 그렇지만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 3배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원전은 앞으로 그 생태계가 좀 많이 죽었거든요. 네. 지난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하여튼 그걸 살려서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 다른 에너지를 삽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이 좀 더 복원될 거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험난한 길입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방향은 맞지만 3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또 모르죠. 이제 워낙 세계 유능한 지도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업에서 투자도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원전에 대해서 분명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에는 첫 번째로 수용성 문제나 네, 또 네. 뭐 비용 문제, 핵 폐기물 문제와 같은 것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전력 사장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원전에서 전력을 뽑아서 소비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76만 5천 킬로볼트라고 어마어마한 초고업 그 송전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밀양에서 그것을 만들고 지금까지 한국에 하나도 건설을 못했어요. 상당한 그 민원이 있고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초고압 송전선 만드는데 굉장한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필요는 하지만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아무나 정치인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국내 풍력발전기업의 회장님으로 계신 만큼 또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소식들에는 더 관심이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겠다 어떻게 보시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노력하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에서 한 7% 됩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정부에서는 2050년대에는 70%까지 가겠다.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계획이죠. 계획이지만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 10차 전력수급계획에도 현재의 수준의 3배까지는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첫째는 우리나라가 너무 재생에너지가 약했습니다. 그동안에.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거는 태양광과 풍력이죠. 네. 그 태양과 바람을 이용 그 에너지를 재생해서 이제 사람들이 쓰게 만들겠다는 그런 건데 땅이 좁잖아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 그 태양광을 탁 간다는 거는 참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바람이 북해 바람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는 굉장히 센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 바람은 그만큼 세지가 않아요. 세지가 않지만 굉장히 뭐 태풍 같은 것도 적고 안정되고 일정한 바람이 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유리한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7%밖에 안 됐던 건데 21%까지 올려야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건 당위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100% 재생에너지만 쓴다. 그거는 세계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도요타라든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하고 한번 거래한다. 그게 아리백이에요. 네. 아리백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거기 그 LG나 SK는 물론 가입을 했고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반도체 단지는 아주 이거 전기 먹는 하마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거기는 아리백 가입을 했어요. 그럼 재생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재생에너지 부족해. 있는 것도 재생에너지 연결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하는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실제 설비의 효율이 20 내지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그다음 구름 낀 날 태양 발전 못 하죠. 네. 바람 없는 날 풍력 발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20% 30%밖에 못 쓰니까 설비 용량은 그거의 5배. 예? 실제 쓰는 거 한 4배, 5배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비용은, 건설 비용은 저거보다 적게 들지만, 원전보다 적게 들지만, 풍력 같은 건 많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3배를 전 세계적으로 착수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진 않다. 에너지 문제에서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에너지를 복잡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3배를 가긴 가야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효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내지 25%밖에 안 된다. 네.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걸 올려야죠. 네. 그러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 R&D가 필요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더 투자가 필요한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태양광도 이게 판넬이 전부 중국제다. 전부 중국 사람 중국 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태양광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풍력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베스타스라든지 그런 들어보셨죠? 베스타스 네, GE라든지 또 중국의 그 골드윈드라든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풍력 터빈이나 핵심 기기를 다 만들어요. 국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산업을 결국 다른 나라 네.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바람은 우리나라 바람 쓰면서 이 사람들이 관세 내고 바람 씁니까? 네.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뭐 태양광이나 수소, 풍력,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들 말고 어떤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또 가장 효율적인 미래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바람, 네. 그다음에 지열, 수력 이런 게 들어가죠. 지열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다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포항 지진 네. 이후에 사라졌고, 미래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네. 그거는 수소나 연료전지나 또는 그 핵 융합 에너지가 있어요. 네. 지금의 그 원자력은 핵을 분열하면서 생기는 그 에너지고, 거기서 이제 큰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 핵융합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인데 이것은 엄청난 그 에너지의 열량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네.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예요. 지금은 미래 에너지는 수소에 지금 거기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아주 대용량도 저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고,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뒀고, 현 정부에서도 이건 수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소위 간헐성을 보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수소 에너지라고 다 탄소 배출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소도 이제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레이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라고 해서, 이게 벌써 색깔이 있잖아요. 그레이 네. 블루. 이거는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좀 나와요. 네. 아직도 나오고, 좀 적게 나오냐, 더 많이 나오는 차이지.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비교적. 근데 이제 그린 수소, 전혀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란 건 뭔가 하면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전기 분해하고,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는 어디서 쓰느냐. 이거는 재생에너지에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원천적으로 탄소가 네. 배출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풍력 발전 같은 데서 재생에너지를 끌어 쓰는 거. 그 다음에는 핑크 에너지라고, 그거는 원전이 고열해서 거기서 끌어 쓰는 거. 근데 둘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고비용이고, 수소라는 거는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또 수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탱크로리로 수송도 하고, 관으로 수송도 하고, 그래서 연료 전지화해서 자동차 끼기도 하고, 그 탱크로리로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이제 수소 발전하는데 쏘기도 하고, 그 충전소는 뭐 또 다른 형태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도 가야 될 방향이고, 아마 정부나 기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것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어떻든 이걸 안 하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출이 안 되거든요. 네. 유럽은 다 막아놨잖아요. 탄소 국경 조정세니 뭐 이래서 탄소 인증제니. 그래서 탄소를 수반하는 어떤 사람이나 제품도 유럽에 가려면 다 돈을 내야 돼요. 네. 아리백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리백에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CF2란 걸 들고 나갔어요. 카본 프리로. 그러니까 탄소 프리가 되면 탄소를 배출 안 하면 뭐 꼭 원자력은 왜 안 되냐 이거죠. CF2. 그것이 이번에 기후변화 총회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과 수소에서 뭔가 수를 내야 된다. 네. 그래 봅니다. 또
또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또 중요해 보이지만 단점과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그 효율을 100% 낼 수가 없습니다. 네. 풍력의 경우에는 25 내지 30%, 그 태양광은 15 내지 20%밖에 안 돼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을 좀 높여야 된다 하는 거고, 신에너지라는 것은 수소는 굉장히 유효하지만은 전체 인프라를 다 동시에 키워야 됩니다. 그 수소를 갖다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수송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처, 자동차도 또 지금 그 수소차가 그 버스라든지 대형차에만 좀 있지만 그 승용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처도 좀 만들어야 되고 전체가 다 하나의 벨트로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에너지에 관해서 옛 친구 참 아름답게 이별하고, 현재 친구 소중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친구는 반갑게 맞자. 네. 이게 다 친구다. 옛 친구는 뭡니까? 화석연료 아닙니까? 네. 어차피 퇴출될 건데 정말 이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박수 치고서 나가게 해줘야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거 정말 우리 이렇게 우리가 그 여름에 고생하는 건 다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로 끝까지 존중해주고 끝까지 아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경우에도 탄소를 포집할 수가 있어요. 석탄 발전소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네, 못 가봤어요. 갈 리가 없죠. 석탄 발전소 가면은 많은 외국인들을 데리고 가요. 쭉 보고 나서 석탄 발전은 언제 구경해 시켜줍니까? 그래요. 하나도 연기 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연기 나는 거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또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석탄 발전을 끝까지, 결국은 다 폐쇄가 되겠죠. 언제고 아주 좀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하고, 현재 에너지는 아마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재생에너지죠. 이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정치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에너지의 정치화를 멈춰라 한 게 미국의 그 백악관 에너지 보장하는 맥널리가 얘기한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전부 다 우리한테 다 필요한 친구들이다 생각하고, 미래 에너지 친구 빨리 와 하셔야 돼요. 네. 수소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특히 저런 디지털 이게 발전되기 때문에 핵 유압 에너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먼저 개발하면은 그거는 대단한 거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빨리 좀 도와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에너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특히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모릅니다.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와 또 경제성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내용이 계속 나왔지만 에너지 정책을 지금 풍력 회사의 대표로 계신 만큼 신재생 에너지와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같이 가져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재생 에너지는 어차피 핸디캡을 좀 줘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핸디캡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REC라고 그래요. REC 네. 보조금이죠. 네. 보조금을 실제로 줘서 경쟁을 시켜야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네. 그래도 재생 에너지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걸 전부 다 소비자한테 청구하면 소비자가 그거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만드는 회사가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 일부를 주는 거죠.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런 거고, 그렇지만은 당분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 자강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강의 노력이라는 거는 이제 점차 이제 풍력으로 많이 가고, 앞으로 이제 현재는 83대 17의 비율로 태양 쪽의 에너지가 많지만 앞으로 6대 4의 비율로 풍력으로 갈 거예요.
풍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력의 날개도 더 큰 걸 개발해야 되고 풍력의 그 모터 용량은 더 큰 걸 개발해야 되고 또 그걸 써줘야 되고 빨리 정부가 인증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그 풍력 단지를 갖다 개발하는데 풍력 회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어민들 협의하고 뭐 그런 거 힘들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공동구역이란 걸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정부가 그런 걸 갖다 그 한꺼번에 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뭐 법 같은 거 지금 걸려있는 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아주 정책적 정부의 정말 특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죠. 그럼 풍력 수출 효자 산업할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시장이 에너지 시장입니다. 네. 순 에너지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만도 10조 달러 시장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한반도를 10,000원짜리로 깔고서는 5번 깔을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 시장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당초에 자동차 팔고 그 핸드폰 팔고 반도체 팔 때 전 그 모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네. 이제 통상 분야를 산업 분야를 이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한번 우리 에너지 산업을 키워서 에너지를 수출 산업화하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정책적 노력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원전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한국 원전만이 전 세계에서 미국 인증과 유럽 인증을 양쪽에서 공의도 받은 게 한국 원전이에요. 네.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제가 수도 없이 갔습니다. 갔을 때 최초에 참 힘들게 땄죠. 프랑스, 일본을 이기고 땄는데 우리 한 번도 해외에서 원전을 접은 적이 없어요. 더구나 여기는 그 UAE는 사막에 모래 폭풍이 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 반신반의하면서 한국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걸 꼭 on time on budget 시간 예정된 시간과 예정된 그 예산 내에서 꼭 만들어라. 아니면 우리가 그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너희들한테 그 어떤 페널티 주겠다. 네. 이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나라도 원전 건설하면서 언타임 언버젯을 한 데가 없어요. 인버젯.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국을 못 믿으니까 감독관을 전부 미국이나 유럽 사람을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에 일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매냥 아주 합리적 과학적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혼이 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을 했더니 맨날 워크스텝이라고 공사 중지를 해요. 니들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다가 딱딱딱딱 저 스케줄 맞춰가면서 하는 거 보고서는 서서히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람이 완전히 빠진 겁니다. 한국에. 빠서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저기 순천도 데리고 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어떤 그 강점을 다 얘기하고 우리의 아름다움 또 그냥 그 비가 막 오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비를 보고서 막 박수를 치고 절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동화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외국 감독관을 다 내버렸어요. 완전히 한국에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후속기도 지금 한국하고 그 협상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나라가 다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기술이고 그러니까 원전도 지금 3배로 늘린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냐면은 전 세계 700기를 져야 돼. 700기. 700기라는 건 원전 하나가 1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지금 700 몇십 기가와트를 찬다는 거거든요. 네. 700개를 다 먹어봐요. 먹고 살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까지도 괜찮죠. 네. 그런 걸 정말 저는 참 외치고 싶어요. 다니면서. 말씀을 해주신 김에 원전 건설의 초창기 멤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연구용 원자력을 짓기 시작했어요. 최초 원전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완전히 제염을 위해서 오랫동안 저렇게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을 때 얼마나 우리가 뭐 지라든지 그 선진국 기업들한테 얼마나 참 서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들어가서는 그냥 그 도면 같은 그 연수 가면 도면을 가서 벗겨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 다 나중에 그 검색하고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 다 넣어두고 그거 와서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날 저걸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깜짝 놀라고 오히려 지금은 그 원전은 미국 못 줘요. 건설해서 다 죽어서. 우리가 우리 독자 설계를 만들고 독자 설계가 일본을 꺾고 프랑스를 꺾고 전 세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탈원전하면서 원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난 원전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원전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원전이 그 해외의 먹거리로서 우리의 미래 산업으로 참 소중하고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회장님께서는요, 또 특히 한전에 굉장히 오래 계셨습니다. 연임을 수차례 하시기도 했고, 또 역대 최장수로 한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 꿀팁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력을 아끼는 방법이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 그 외출하실 때 네. TV 소켓이라든지 뭐 기타 오븐 플러그 같은 거 안 빼고 가죠? 잘 아니죠? 안 빼는 것 같습니다. 그 뺄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 빼요. 근데 그거를 만일에 그 자동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나갈 때 센서가 외출한다 하면 자동적으로 차단된다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들어올 때 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그 플러그 인이 된다. 네. 그걸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대기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대기 전력만 하더라도 전기요금 5%가 전력됩니다.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전력한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 과용을 합니다. 전기 과용을. 이 추울 때 마치 무슨 나는 내복 안 입어 하는 걸 자랑처럼 하고 다니는데 내복 입어야죠. 네. 입고 여름에 더울 때 이거 넥타이 풀러야죠. 네. 그럼해도 2도가 떨어진다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그 기업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고효율 전자기기들 그런 건 상당 부분 그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고 실내 온도도 사실상 좀 너무 덥습니다. 네. 실내 온도도 조금 낮춰야 되고 냉장고도 뭐 그렇다고 그래요. 나도 그거 실천 안 하지만 냉장고도 최고의 급냉식 정도의 그 전력은 필요 없다. 어느 정도 그 냉장으로 보관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런 거라든지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도 굉장히 많고요. 이 전략을 하는 데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평균 자기 쓰는 평균보다 전력을 절약해서 쓸 경우에는 페이백 해주는 거. 네. 네? 그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데서 상당 부분 전략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 폼이란 거 들어보셨죠? 스마트 폼, 가정. 네. 스마트. 집에서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전기 차단해야 되는 것도 이거 스마트 폼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경제의 모든 것을 스마트 전력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공장 가보면 참 그냥 지금 스마트폰 상당히 전력화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석유 떼지 그다음에 LPG 하지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전기로 깨끗하게 하면서 그때 안 쓸 때 차단이 되는 거. 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떤 거는 심야에 전력 요금 쌀 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야에 전기 요금을 쌀 때 하시면은 전기요금도 싸지고 그다음에 그 전기 사용 용량도 낮에 막 피크에 몰릴 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하기가 쉽고 전력 개통의 부담도 덜 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스마트 팜 농장, 스마트 건물 이거 전력할 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기업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그것을 나는 늘 주장했던 게 한국전력은 전기를
파는 회사가 되지 말고 전기를 안 파는 회사로 좀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무슨 소리냐 하고서는 저 사장이 좀 요새 올해 하더니 좀 이상해졌나 그런 소리까지 하고 그랬어요. 네. 전기를 절약하는 회사를 만들자. 전기를 적게 쓰는 안 쓰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거 팔자. 해외를 팔면은 개도국 후진국가인데 전 세계 13%까지도 전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한테 커다란 대형 그 원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갖다 전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더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전략할 과정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정부나 또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은 홍보가 돼서 국민과 같이 더불어가는 이런 전력 세계, 에너지 세계, 에너토피아라고 그럽니다. 에너지와 유토피아, 에너토피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한전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고 한전 사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해야 됐고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라는 거는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돼서 그 한전의 사업하고도 연결되지만 내 일상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아이들, 그 스웨덴의 툰베리라고 그 기후행동 쪽에서 아주 앞장서는 소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소녀에서 레디가 됐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그 소녀가 한 이야기가 왜 지금의 세대는 다음 세대한테 거주 불능 지구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좋은 기후 환경과 또 그 기후 환경에만 너무 거기만 투자할 수도 없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성 있는 이런 에너지 세계, 에너토피아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셨고요. 또 산업계에서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서 계속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함께 실천해야 할 앞으로 당면한 과제, 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의 소중함, 귀중함을 국민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좀 참을 수도 있어요. 참을 수도 있고 한번 정전이 됐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씁니다. 그 광역정전이라고 우리가 2011년도 경험을 했었죠. 그건 아주 일부 금세 복구가 됐지만은 신호등이 솟버리죠. 그래서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병원에 수술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응급 그 전원 같은 건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 대혼란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라든지 또 내지는 철강 같은 거 녹이는데 고도의 전력을 쓰죠. 그 철강 같은 거는 전기가 끊어져서 딱 공장이 섰다. 그러면은 키면 다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생활이 전부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1초만 끊어져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동안에 한국의 전력 품질은 세계 1등입니다. 포브스 그 유틸리티 부문 JSD 1등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참 많은 헌신도 있었지만은 그 쌓아온 게 참 그때마다 그걸 다 개선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전력 손실, 그 다음에 가장 편안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이런 나라가 되는데 이와 같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같이 인식해 주시고 에너지를 사랑하고 또 에너지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많은 힘과 또 격려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활동 계속 하고 싶어요. 저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륜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사이트를 좀 많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 당국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좀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또 전력을 참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 그리고 또 관심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응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조한익 회장님과 함께 기후 변화 문제와 또 에너지 정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사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요, 조금씩만 불편을 일상생활에서 감수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탄소 중립의 국가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가는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조한익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